숙제를 안 할 거야? 아니면 테스트를 통과를 안 할 거야? 아니, 와서 일찍 질문아. 질문아. 1시간 이상 공부하면 병에 걸리는 거야? 질문할 거 다 하면 9시에 가도 되지. 근데 테스트 미통과면 좀 더 남아야지. 숙제 다 안 했으면 좀 더 남아야지. 41페이지. 정우야, 이따 과제 검사하자. 아니, 다른 다 해서. 테스트도 보고 하고. 케플러 법칙 볼 거예요. 케플러 법칙은 행성의 운동에 대한 법칙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케플러 법칙은 3가지 있습니다. 케플러 법칙 3가지. 얘들아, 해당 단원 조금 빠르게 설명하고 우리 예제 문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하 배운 학교가 지금 신도림 말고 또 있습니까? 하나 배웠습니까? 여의도도 배웠어? 오케이, 좋아요. 얘들아, 기하 배울 때 타원의 방정식 배우니? 타원의 방정식. 오케이, 좋습니다.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세워주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과 같이 나타낼 수 있지요. 되겠습니까? 그럼 원의 정의가 뭐야? 그렇죠.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을 우리가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원 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행성의 운동을 배울 건데 행성의 운동을 배우기 전에 타원 방정식부터 타원의 정의랑 타원 방정식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할게요. 원은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집합을 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타원은 뭐냐면 초점이라는 개념이 새로 나와요. 초점이라는 개념이 새로 나오고 X축, Y축이 있을 때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을 때 초점을 2개 잡아요. 초점 하나, 초점 둘을 잡아요. 초점이 2개 있어요. 초점 보통 뭐 F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광학 할 때도 배울 거고 앞전에 볼록 렌즈 이야기할 때도 한번 배운 적 있는 내용이지요. 이렇게 타원이라고 하면 초점을 2개 잡아요. 초점. 그럼 초점은 이 중심으로부터 똑같이 떨어져 있는 2 지점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초점에다가 얘들아 내가 앞정을 받고 실을 걸어 놓은 거야. 그리고 그 실의 길이는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한 바퀴를 삥 돌려보면 타원이 그려져. 그러면 타원의 정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 지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타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자, 그럼 여기 임의의 지점 P까지, 초점으로부터 P까지, 그 다음 초점으로부터 P까지 이 길이의 합과 다시 임의의 지점 Q까지라고 이야기하면 초점으로부터 Q까지 더하기 초점으로부터 Q까지 거리의 합이 같다라는 거야. 이렇게 쭉 더한 것을 우리가 타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원과 타원의 차이점 뭐냐면 원은 그냥 우리가 반지름 또는 지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타원은 어디를 지름으로 둬야 할까가 애매한 거야. 그럼 타원은 이 초점을 가로지르는 선에서부터 그리고 초점을 세로로 가로지르는 선 이렇게 2개 볼 건데 가장 멀리 있을 때 가장 먼 2 지점 이것을 우리가 지름이라고 합니다. 긴 지름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가장 짧은 이 2 지점 사이 거리는 짧은 지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지름으로 이야기하진 않고요. 반경 또는 반지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이 거리를 장반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장반경은 보통 A라고 씁니다. 장반경을 A라고 쓸게요. 그 다음 다시 이 거리는 우리가 짧은 반지름 단반경 보통 B로 씁니다. 그래서 타원의 경우에는 원과 다르게 장반경과 단반경을 가져요. 긴 반지름과 짧은 반지름을 가집니다. 그 다음 초점까지의 거리를 C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초점까지의 거리를 C. 자, 그럼 타원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요? 배운 학교들 나와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장방향의 제곱 빼기 단방향의 제곱은 C제곱 초점거리의 제곱과 같다. 이게 타원 방정식입니다. 타원 방정식. 기하 배웠어? 여의도? 이번에 기아에서 뭐죠? 저번 주에 좀 더 해야겠다. 자,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이때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 원의 넓이. 파이? R제곱, 반지름 제곱, 파이.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타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2개지 얘들아. 그래서 그 2개를 곱하는 거야. 파이 곱하기 장방경 곱하기 단방경. 끝.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될까? 요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 정도. 하나만 더 할게. 얘들아. 그러면 이때 장방경, 그 타원 위의 지점 중에서 장방경을 가로지르는 P점까지의 거리를 볼게. 그러면 초점으로부터 P점까지 더하기 초점으로부터 P점까지 거리는 얼마일까? 이해야 얘들아. 이해야. 이 값은 이해야. 자,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말하는 거잖아. 이 길이는 얘들아 A-C지요. A-C. 여기랑 똑같을 거지요. 2A랑 같습니다. 2A. 그러니까 결국에 초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얼마다? 2A라는 거야. 이해될까요? 여기도 내가 임의의 지점을 딱 찍으면 이 지점으로부터 초점 거리를 더하면 얼마다? 얼마여야 된다? 2A여야 된다고. 자, 얘들아, 내가 오늘은 기하 수업도 서비스를 해드렸고요. 갈게요. 그래서 이 타원 개념 우리는 요만큼만 알고 갈 겁니다. 물리학 시간에는 타원에 대한 개념 요만큼만 알 겁니다. 타원 방정식, 타원의 면적 구하는 방법, 그리고 타원 위의 점들은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 합이 2A이다. 장방경의 2배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케플러 법칙은 말 그대로 케플러가 발견해서 케플러가 정리한 법칙을 이야기할 거고요. 케플러 법칙은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케플러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 타원 궤도 법칙입니다. 자, 얘들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 케플러 법칙은 지금부터 전부 다 행성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야. 행성의 운동에 대한 법칙들을 정리하는 거고, 행성의 운동에 대한 법칙이 3가지가 있더라라는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타원궤도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행성의 운동을 전부 다 원운동 또는 등속 원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태양이 있으면 이때 태양 주위를 태양계 행성들이 공전을 할 거잖아. 수금지와 목토천해가 공전할 거잖아. 이때 원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원운동이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 원운동이 아니라 타원궤도를 향해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 타원궤도를 따라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이 심률이라는 것이 되게 작기 때문에 이 심률이라고 하면 원에서 얼마나 빠그러졌냐라고 생각하면 돼. 원에서 얼마나 찌그러졌냐, 원에서 얼마나 눌렸는지. 그래서 이 심률이 작다라고 하는 건 별로 안 눌렸다는 거야. 원에 매우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심률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원에서 많이 벗어난 형태이다, 타원의 형태이다, 찌그러진 형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법칙은 케플러 제1법칙으로 타원 궤도를 따라서 운동한다 라는 건데, 이때 원에 가깝습니다 얘들아. 원에 가깝고 이 심률은 매우 작지만 그래도 타원 궤도를 따라서 운동한다가 첫 번째 법칙입니다. 그럼 타원 궤도를 따라서 운동한다면 태양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태양이 있고 그 주변에 행성들이 있는 거잖아. 태양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개의 행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타원 궤도를 따라서 행성이 운동하고 있다, 공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 원도 힘든데 타원은 짱 힘들지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려봐. 수학생들 좀 비슷해. 자, 그래서 얘들아, 타원에서는 항상 초점 2개가 나옵니다. 타원에서는 초점 2개가 나옵니다. 그럼 이 두 초점 중에 한 초점에 태양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초점 중에 한 초점에 태양이 있고, 이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를 따라서 행성이 공전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행성이 공전하고 있더라.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다시 얘들아, 중심별은 타원의 중심이 아니라 타원의 초점에 있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행성은 원이 아니라 타원을 따라 운동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타원의 긴 반지름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장반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기호로는 A라고 쓰겠습니다. 이때 타원의 짧은 반지름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단반경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기호로는 B로 씁니다. 보통은 근데 얘들아 다 장반경으로 이야기할 거야. 보통은 장반경이야. 장반경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반경이 기준이야. 자, 그럼 E를 따라서 운동하는 동안 그러면 얘들아 이때 P점에 있을 때, Q점에 있을 때, R점에 있을 때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언제 태양이랑 가장 가까울까? P에 있을 때 가장 가깝겠지. 이때 태양의 주위를 타원 궤도를 따라서 원운동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지점은 P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P점을 뭐라고 하냐면 가장 가까운 지점, 근일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럼 가장 멀리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Q 지점이겠지. 그럼 가장 멀리 있는 지점이다 원일점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일점, 가장 멀리 있는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될까요?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케플러 제1법칙 끝. 케플러 제1법칙, 타원 궤도 법칙. 타원 궤도를 따라서 운동한다. 타원 궤도를 따라서 운동하기 때문에 태양과 가장 가까운 근일점, 태양과 가장 먼 원일점을 따라서 운동을 하고 있다. 근일점 지나고 원일점 지난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케플러 제2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 법칙입니다. 자,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은 뭐냐면 행성이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를 따라서 공전을 할 때 행성과 태양 사이를 잇는 선분을 하나 그을 거야, 얘들아. 행성과 태양 사이를 잇는 선분을 하나 그을 거야. 그러면 이때 P에서 R을 지나는 동안 선분이 이렇게 길어지겠지요?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럼 이때 쓸고 지나간 면적 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이때 쓸고 지나간 면적. 다시 R에서 Q까지 이때 쓸고 지나간 면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 면적을 이야기할 거야. 태양과 행성을 잇는 선분이 공전 운동하는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쓸고 지나간 면적에 대해서. 자, 그럼 다시 얘들아. 타원 궤도를 따라서 운동을 할 때, 근일점 근처에서도 운동을 이렇게 할 거고, 쓸고 지나갈 거고, 조금만 더 크게. 쓸고 지나갈 거고, 원일점 근처에서도 이렇게 쓸고 지나가는데,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이 같아야 돼. 다시 한 번 더.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이 같아야 돼. 그럼 근일점에서 이만큼 운동하는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이랑 원일점에서 이만큼 동안 운동할 때 쓸고 지나간 면적이 서로 동일하다는 거야. 동일하다. 그러면 얘들아, 근일점은 이때 지름이 짧으니까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짧으니까 선분이 짧을 거잖아. 그럼 같은 면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빨리 지나가야 되겠지. 원일점에서는 길이가 길잖아. 그럼 같은 면적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쓸고 지나가기 위해서는 천천히 가야겠지. 이게 면적 속도 일정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선분이 쓸고 지나간 면적이 같다면 걸린 시간이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야. 면적이 같으면 걸린 시간이 동일해요 라고 이야기할 거야. 쓸고 지나간 면적과 걸린 시간은 걸린 시간이 같다면 쓸고 지나간 면적이 같습니다. 이것을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얘를 식으로 나타낼 건데
이때 근일점 근처의 속도를 V1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일점 근처의 속도를 V2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근일점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R1이라고 두겠습니다. 원일점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R2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속력이 빠를 거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속력이 느릴 거잖아. 이들 사이의 관계식은 V1R1은 V2R2이다. 끝. 이것만 기억하면 돼. 속력과 태양까지의 거리의 곱은 일정하다라는 거야. 속력과 태양까지의 거리는 반비례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이 값이 항상 일정해야 돼. 그럼 우리 바로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만일 얘들아 이때 R1의 길이가 R2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각자 단방경의 크기가 R2라고 이야기할게요. 아니 미안, 초점으로부터 근일점까지 거리가 R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초점으로부터 원일점 거리가 3R이라고 이야기할게요. 3R. 자, 그리고 이때 P에서의 속도와 Q에서의 속도 B를 물어보는 거야. P와 Q에서 속도 B를 찾아라. VP 대 VQ는 몇 대 몇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돼. 그게 끝이야, 얘들아. 문제에서도 이것밖에 안 물어봐. 케플러 제2법칙을 이용한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은 속도가 몇 배야? 이 질문밖에 안 해.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질문 한 김에 하나만 더 하자, 얘들아. 그럼 이때 이 타원의 장방경은 얼마입니까? 장방경 얼마다? 2R이지요. 이때 전체 길이 4R이 되는 거고 장반경이니까 2R이 돼야겠지. 근일점까지의 거리와 원일점까지의 거리의 절반, 평균값이 장방경이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될까요? 여기서 얘들아 단방경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어. 근데 구할 수 있어. 우리 타원 방정식 알았잖아. 그리고 장방경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뭐도 알고 있지? 초점거리 알고 있지? 초점거리 얼마인 거야? R인 거지. 초점거리가 지금 R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식 넣어서 단방경도 찾을 수 있는 거야. A제곱에다가 얼마 들어가야 돼? 4R제곱 빼기 지금 단방경 몰라요? B제곱은 초점거리의 제곱 얼마다? R제곱이다. 설마 우리 준수 자니? 자, 될까요? 그러면 이때 B제곱은 3R제곱인 거고 따라서 단방경의 크기 B는 얼마이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됩니까? 루트 3R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타원의 기본적인 개념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케플러 제3법칙입니다. 케플러 제3법칙은 조화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식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케플러 제3법칙 조화법칙은 장방경과 주기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냅니다. 장방경의 세제곱은 주기의 제곱에 비례한다. 끝. 장방경의 세제곱은 주기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태양계 행성들을 쭉 놓는 거야. 수금지와 목토천에 다 놓고 이때 수금지와 목토천의 장방경의 세제곱과 주기를 비교해보면 거의 같은 비를 가지고 있더라. 오른쪽 그래프에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때 이 기울기가 장방경의 세제곱분의 주기의 제곱을 의미하는 값으로 어떤 행성이든 거의 비슷한 값 가지고 있더라. 태양에서 조금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벗어나긴 하는데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또는 T제곱분의 A 세제곱의 값은 일정하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역수도 당연히 가능하겠지요. A 세제곱분의 T제곱의 값은 일정하다. 동일한 중심별을 가지고 타원 궤도 운동할 때, 공전 운동할 때 이 값은 일정하다. 그래서 얘들아, 이게 어렵진 않거든? 어렵진 않은데 너네 세제곱근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그치? 세제곱근 배웠잖아. 내가 자꾸 뭐가 너네가 배웠고 뭐가 안 배웠는지 몰라서 수업 들어오기 전에 수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와. 수학생들한테 얘네 이거 배웠나요? 라고 물어보고 와. 자, 그래서 얘들아, 이때 얘네가 식이 개념이 어렵진 않은데 너네가 생각보다 세제곱근을 더럽게 못해가지고 그래서 좀 헷갈리거든. 바로 아래 예제 볼게요. 지금 공전궤도의 긴 반지름이 1AU이다. 우리가 AU라고 하는 거는 태양과 지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1AU이고 그 다음 공전 주기는 얼마야? 지구의 공전 주기.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려?
1년 걸리잖아. 우리 그 정도 알잖아. 그치? 그리고 어떤 행성은 장반경이 4AU라고 합니다. 그럼 이 4AU의 주기, 이 행성의 주기는 얼마인지 구하여라. 구하는 방식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값은 일정하다로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비례식 이용하셔도 됩니다. 비례식. 자, 비례식으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지구의 장반경은 1AU. 라고 합니다. 태제곱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태제곱. 지구의 주기는 1년 제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행성의 장반경은 4AU였나요? 4AU. 마찬가지로 세제곱 해주셔야겠지요. 그러면 이 행성의 주기 T제곱. 이렇게 비례식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 세제곱 대 1 세제곱은 4의 세제곱 64 대 t제곱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럼 t는 루트 64라고 표현해 주면 된다는 거야. t는 루트 64. 될까요? 아니면 바꿔서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지금 1au의 세제곱 대 4au의 세제곱은 1년의 제곱 대 주기의 제곱과 같이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비가 1대 64가 될 거고요. 1대 64가 되려면 t가 루트 64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도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주기 구해줘야 되니까 주기를 분자로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기를 분자로 바꿔서. 그럼 지구는 장반경이 1au의 세제곱, 그 다음 주기는 1년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어떤 행성의 장반경은 4AU의 세제곱, 주기는 t의 제곱 되겠습니다. 될까요? 그래서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얘들아, 결론 다 똑같은데 굳이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계산 실수 많이 하고 생각보다 여러분이 비례식을 생각보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얘들아. 여기까지가 케플러 법칙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케플러 법칙 3가지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43페이지 볼 거야. 43페이지. 43페이지에서 우리가 뉴턴 법칙, 뉴턴의 중력 법칙 또는 만류인력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학교 선생님이 중력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요. 만류인력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역학과 에너지에서 둘은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류인력, 중력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중력이나 만류인력은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힘을 중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중력은 지구랑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지구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이야기해서 F는 mg와 같은 형태로 나타냈던 거지요. 자, 넓은 의미에서 갑니다. 우리는 이제 태양, 개, 우주 공간에서 행성의 운동을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가서 만류인력, 중력 바라보시면 이때 중력 또는 만류인력 F는 만류인력 상수 곱하기 R제곱분의 M1, M2, 라지 M, 스몰 M 이렇게 나타냅니다. 다시 한 번 더 의미는 두 질량을 가진 물체까지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만류인력의 크기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 중력 상수라고 하는 값이 되게 작단 말이야. 10의 마이너스 11제곱 들어간단 말이야.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이야. 그래서 질량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이 중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야. 나 질량 있고 너네도 질량 있잖아. 근데 내가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질질질 끌려가지는 않는단 말이야. 우린 너무 가벼워서 그래. 충분히 무거운 지구랑 물체 사이 또는 태양과 지구 사이, 태양과 행성들 사이, 지구와 위성 사이에는 이 중력이 느껴지지만 우리같이 하찮은 질량에서는 중력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이야기했던 중력, 좁은 범위에서 중력, 지표 부근에서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그때는 중력을 어떻게 나타냈냐면 F는 mg로 나타냈잖아. 얘는 사실 간략화된 식이란 말이야. 원래 정식적인 식은 R제곱분의 GMM이야. 지표 부근에서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지구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둘 거고요. 지구의 중심이 여기 있는 거고요. 지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두겠고요. 그럼 지표 부근에서 물체가 지표에 딱 붙어있지 않는 이상 떨어져 있을 거잖아. 그럼 지표면에서 물체까지 떨어진 거리를 높이 H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물체가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만류 인력 상수 또는 중력 상수 곱하기 지구의 반지름 더하기 지표부터 떨어진 거리의 제곱분의 지구의 질량 곱하기 물체의 질량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지구의 반지름 개 크잖아, 얘들아. 얼마야? 6,400km 정도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아무리 높이 뛴다 하더라도 뭐 건물 옥상에 있다 하더라도 이 6,400km에 비하면 매우 작잖아. 그래서 그냥 근사시켜버리는 거야. 야, 얘 겁나 작으니까 그냥 무시할게 라고 이야기한 거야. 무시할게. 그래서 이 값을 근사해서 중력 상수 곱하기 지구의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지구의 질량 곱하기 물체의 질량 요렇게 들어간 거야. 그럼 지표 부근에서 중력의 크기 일정하다, 중력과 속도의 크기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이 값으로 정해지기 때문이야. 그럼 중력 상수잖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R 제곱 지구의 반지름의 제곱이잖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라지 M 지구의 질량이잖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이 값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약 9.8이 나오더라. 그 9.8을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중력 mg는 r제곱분의 gm을 상수로 잡아버리고 물체의 질량에 따라 들어간 거야. 그럼 물체의 질량이 달라졌을 때도 가속도 변하지 않겠지. 이 m이라면 넣어볼게. 이때 질량이 m인 물체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g 곱하기 r 제곱분의 지구의 질량 곱하기 물체의 질량 이꼴 F는 ma 들어가는 겁니다. 물체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되겠지요. 그럼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r 제곱 대 gm 될 거야. 자, 그럼 질량이 em인 물체에서 마찬가지로 대입해보면 중력 상수 곱하기 지구의 반지름 제곱 곱하기 지구의 질량 곱하기 물체의 질량은 물체의 질량 곱하기 물체의 가속도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거지. 그럼 이때 물체의 질량 없애버리면 A 값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물체의 질량과 상관없이 지표 부근에서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 9.8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될까? 당연히 지구 표면에서부터 많이 멀어진다면 한 달까지 멀어진다면 우주 공간으로 떨어진다면 이때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속도의 크기는 작아지겠지요. 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44페이지의 중력가속도 G는 중력 상수 곱하기 지구의 반지름 분의 지구의 질량이다. 끝. 낼게요. 끝.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거냐면 이 케플러 제3법칙 조화법칙과 중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케플러 제3법칙에서 장반경의 세제곱은 주기의 제곱에 비례한다 하고 끝났잖아. 그럼 왜 장반경의 세제곱이 주기의 제곱에 비례하는지에 대해서 원운동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들아, 태양 내지는 아니면 다른 별, 중심별 주위에 공전운동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공전운동하는 행성. 이때 공전할 때는 어떤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 그랬지? 케플러 제1법칙에서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26 크다고 작다고? 작다 그랬어, 얘들아. 원에 매우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에 매우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그냥 원운동이라고 가정하고 좀 계산을 할게. 원운동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럼 원운동을 하니까 우리가 운동방정식 F는 MA를 세우면 이때 받는 힘은 MA. 뭐라고 얘들아? 질량 곱하기 A에 뭐 들어가야 된다고? 구심 가속도 들어가야 되잖아. 질량 곱하기 구심 가속도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구심 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때 받는 알짜 힘의 크기가 구심력의 크기랑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우주 공간에서 공전 운동하는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받는 알짜 힘이 결국 뭐겠습니까? 중력이겠지요. 그럼 알짜 힘의 중력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 다음 구심력의 질량 곱하기 구심 가속도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씩 세울게요. 알짜 힘은 중력 상수 곱하기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 또는 원의 반지름입니다. R분의 중심별의 질량 곱하기 행성의 질량입니다. 이꼴 행성의 질량 곱하기 구심가속도 R분의 V제곱 등속 원운동하는 속도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양변에서 M 지워도 되겠지요. 그 다음 양변에서 R 한 번 지우고 R 한 번 지워도 되겠지요. 그럼 이때 등속 원운동하는 속력의 크기 V는 R분의 V. 뭐해? 나 미안해. R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죠. R 제곱분의 뭐하니? 미안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등속 원운동하는 속력의 크기 V는 얼마 됩니까? 루트 R분의 GM입니다. 될까요? 자, 근데 등속 원운동 할 때 우리는 지금 장반경, 반지름이랑 주기 사이의 관계식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V를 좀 고치자, 얘들아. 주기가 포함된 식으로 고치자. 어떻게 고칠 수 있지? 속력과 주기 사이의 관계 어떻게 돼요? 뭐라고? T분의 2 파이 R은 루트 R분의 GM과 같다라는 겁니다. 될까요? 얘들아, 루트 안에 있으니까 좀 갑갑하지 않니? 갑갑해. 뺄게요. 제곱 취할게요. 그러면 이때 좌변은 T 제곱분의 4 파이 제곱 R 제곱 이꼴 R분의 GM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얘들아, R끼리 T끼리 넘겨볼게요. R끼리 T끼리 넘겨주면, R과 T끼리 남겨주면 T 제곱분의 R 세제곱은 4 파이 제곱분의 GM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는데 4 상수지요. 파이 제곱 상수지요. G 상수지요. M 중심별의 질량 상수지요. 변하지 않는 값. 그럼 이 값들은 전부 다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이 값들은 일정하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때 지구뿐만 아니라 수금지와 목도천에 누구를 가지고 넣어도 이와 같은 결론이 날 거잖아. T제곱분의 R 세제곱은 일정하다라는 결론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주기의 제곱분의 장반경의 세제곱이 일정한 까닭 또는 주기의 제곱이 장반경의 세제곱 비례하는 까닭에 대해서 증명한 겁니다. 이해될까요? 케플러 법칙과 중력 법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한 겁니다. 얘들아, 사실 실질적으로 이 증명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너네 이 증명 어렵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심력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 정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운동방정식밖에 안 세운 거야. 운동방정식에서 결론이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직접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신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내신 문제는 내신형이기 때문에 서답형 시험 있는 학교라면 서답형 문제에서 또는 빈칸 시험으로 객관식만 나오는 학교에서도 빈칸 시험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쭉 길게 있고 보기가 이만큼 있을 때 빈칸에 들어가 알맞을 말을 고르시오 정도로 증명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증명해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운동 방정식밖에 안 세웠습니다.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 44페이지 증명까지 마쳤고요. 45페이지 넘어올게요. 45페이지에서는 인공위성의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공위성의 운동은 원운동 한다고 봅니다. 원운동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인공위성도 결국에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 운동과 똑같이 해석을 할 거야.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과 똑같이 해석을 할 거고 여기서 추가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포물선 운동 배웠잖아요. 포물선 운동. 그 포물선 운동을 연장해서 인공위성의 운동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거 동학과학 때 배운 적 있지요. 뉴턴의 사고 실험 본 적 있지요.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지구에서 물체를 수평으로 던져. 수평으로 던지면 이때 이 물체는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 떨어질 겁니다. 더 빨리 던져, 더 멀리 떨어질 겁니다. 이때 충분히 빠른 속도로 던지게 된다면 이 물체는 지구에 닿지 않고 계속해서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지구 주위를 공전하더라. 이게 뉴턴의 사고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림 같이 보면서 볼게요, 얘들아. 높은 곳에서 던진 물체의 수평 방향 속력과 물체 운동 경로 살펴보시면 지금 1번이나 2번의 경우에는 지표면에 떨어진 거야.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해될까요? 1번과 2번은 지표면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3번부터는 이제 원운동을 하는 거야. 공전운동을 할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 해주고 있는 겁니다. 3번, 4번, 5번. 근데 속력이 너무 빨라지게 되면 지구의 중심을 하나의 초점으로 한 채 타원궤도를 그리게 됩니다. 타원궤도. 근데 속력이 더더 빨라지잖아? 그럼 지구를 탈출하게 됩니다. 벗어나게 된다. 이해될까? 다시 얘들아. 속력이 느려. 그럼 지구에 떨어진다는 거야. 속력이 충분히 빨라. 그럼 지구 주위를 원운동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보다 더 빨라? 그럼 타원궤도 따라서 운동을 한다는 거야. 그거보다 더 빨라? 그럼 탈출해버린다. 라는 개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될까요? 자, 그 다음 지구 주위에서 원운동을 하는 인공위성의 운동. 얘들아, 개념이 같아서 넘어갈 거예요.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그럼 지구 주위에서 등속 원운동을 하는 인공위성의 운동도 마찬가지로 운동방정식을 세워보시면 F는 ma에 의해서 이때 받는 알짜 힘은 뭐밖에 없다고? 인공위성이 받는 알짜 힘은 뭐밖에 없다고? 중력밖에 없다고. 그러면 다시 중력상수 곱하기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의 제곱분의 지구의 질량 곱하기 인공위성의 질량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이 힘을 받아서 무슨 운동을 한다고? 무슨 운동을 한다고 얘들아? 등속 원운동을 한다고. 그럼 이때 받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자? 구심력이라고 이야기하자고. N 곱하기 R분의 V제곱으로 나타내자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개념 한 번 더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때 인공위성의 속력 V는 얼마야? 루트 R분의 GM이다. 가 여기였지 얘들아. 루트 R분의 GM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과. 그래서 이때 인공위성의 공전 주기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의 세제곱이 주기의 제곱에 비례한다. 얘들아, 이 식 있죠? 조하의 법칙의 이 식. 장반경의 세제곱이 주기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원운동에서는 반지름의 세제곱이 주기의 제곱에 비례한다로 쓸 거야. 둘이 같이 쓸 거야. 원운동이랑 타원운동이랑 같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 문제에서 얘도 써도 되고 얘도 써도 돼. 원운동도 타원운동도 둘 다 케플러 제3법칙 조화 법칙 이용한다는 거예요. 될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1, 제2 우주속도 있는데 같이 볼게요. 제1 우주속도는 원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속력을 제1 우주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제2 우주속도는 물체의 속력 증가하면서 천체 속박되지 않고 무한히 멀어질 때 제2 우주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얘들아 탈출하는 속도 제3 우주속도 내지는 탈출속도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끝! 그래서 제1 우주속도는 여러분 본 적 있었는데 통합과학에서 잠깐 본 적 있었는데 약 7.9 정도 된다. 그래서 7.9 정도 되면 이때 원운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도이다 라는 겁니다. 값을 딱히 외워야 되는 건 아니야 얘들아. 이거 내신 문제 나오면 내신 때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6페이지의 정지위성 보겠습니다. 46페이지 정지위성. 얘들아 정지위성이란 뭐냐면 지구에서 봤을 때 특히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위성이 늘 내 눈앞에 있는 거야. 위성이 오늘도 내 눈앞에 위성이 있었어. 내일도 내 눈앞에 위성이 있어. 모레도 내 눈앞에 위성이 있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이 위성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할 거지. 근데 나도 지구도 뭐 하고 있지? 제자리에서 자전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지구가 자전할 때 위성은 공전을 하는 거야. 근데 내 눈앞에 항상 있으려면 이 위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뭐라고 이야기하죠? 얘들아, 위성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주기인 거야. 원운동의 주기. 원운동의 주기가 얼마여야 돼? 항상 내 눈앞에 있으려면.
하루여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한 바퀴 자전할 때 얘도 한 바퀴 자전해야 되는 거잖아. 공전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한 바퀴 자전하는데 걸릴 시간이 하루잖아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정지위성은 자전 주기랑 똑같은 1, 2를 주기로 가진다 라는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1, 2를 주기로 가진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정지위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정 반지름을 가져야 하고요. 이때 이 특정 반지름일 때만 정지위성이고요. 그 외에는 다 움직이는 위성들입니다. 움직이는 위성들이다. 될까요? 자,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8번 54페이지 8번 한 문제만 풀고 쉴게. 54페이지 8번 한 문제만 쉬고 쉴게. 기억은 면적 속도 일정 법칙, 니은은 조화 법칙 이용하는 겁니다. 기억은 면적 속도 일정 법칙, 니은은 조화 법칙 이용해서 같은 중심 행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반지름의 세제곱은 주기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개념 쓰셔야 됩니다.
볼게요, 얘들아. 기억번 B의 속력은 PF가 QF의 3배이다. 얘들아, B 볼 거예요. B 볼 건데, B는 P에서 행성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어? 우리 다 볼 수 있잖아, 얘들아. 2R. 그 다음 Q에서 행성까지 얼만큼 떨어져 있어? 6R. 떨어진 거리가 2대 3, 2대 6. 1대 3이네요. 그럼 속력은 몇 대 몇일까요? 3대 1 끝. 그래서 P에서가 Q에서의 3배이다. 맞습니다. 니은번 B가 Q에서 R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2t이다. 얘들아 이거 조화법칙이랑 면적속도 일정법칙 같이 쓰셔야 되는데 A의 주기 알려줬단 말이야. A의 주기가 t이다 라고 이야기했어. A의 주기가 t이다. 그럼 B의 주기 또한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데 A랑 B는 반지름이 또는 장반경이 몇 대 몇이야? A는 장반경 얼마야 얘들아? R. B는 장반경 얼마야? 4R인 거지요. 그럼 이 반지름의 세제곱이 주기의 제곱에 비례할 거란 말이야. 반지름의 세제곱이 주기의 제곱에 비례할 거야. 반지름의 세제곱이 주기의 제곱에 비례할 거야. 이때 A의 주기가 1t잖아요. 그럼 B의 주기는 얼마이다? 세제곱하고 루트 취해주시면 되는 거죠, 얘들아. 그렇죠. 8t 되겠구나. 라는 거 찾아줄 수 있습니다. 8t의 제곱이랑 같아야 된다. 얘네 둘의 같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인 거잖아. 역수로 취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이 값이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때 B의 주기는 8t인데 B가 뭐라 그랬냐면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릴 시간이랑 R에서 P까지 운동하는데 걸릴 시간이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릴 시간과 R에서 P까지 운동하는데 걸릴 시간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Q에서 R까지 쓸고 지나간 면적의 넓이랑 그다음 시간 먼저 갈게요. 그러면 이때 한 바퀴 도는 동안 8t 걸리지. 반 바퀴 도는 동안 4t 걸리지. 그럼 Q에서 R까지 2t 걸리겠네. R에서 P까지 2t 걸리겠네. 니은번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D급번 볼 건데요. D급번은 이 색칠된 부분의 면적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합니다. 이 색칠된 부분의 면적의 넓이는 보세요 얘들아. Q에서 R까지 2t 걸렸고요. R에서 P까지도 2t 걸렸네요. 그럼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쓸고 지나간 면적의 넓이도 동일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전체 면적의 넓이 구한 다음에 얘는 4분의 1배이다. 반의 반이니까 4분의 1배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럼 전체 면적의 넓이 구할 때는 타원의 개념을 이용해서 파이 곱하기 장반경 곱하기 단반경을 해야 되는데 장반경 나와 있어 4R이라고. 근데 단반경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공식 좀 쓰겠습니다. 그러면 장반경의 제곱은 4R의 제곱은 단반경의 제곱 얼마인지 몰라요. 초점의 제곱 얼마야 얘들아? 초점. 그렇죠. 2R이니까 4R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이때 단반경의 크기는 루트 12R 될 거고 2 루트 3R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거야. 2 루트 3R입니다. 그럼 이제 대입하겠습니다. 이 색칠된 부분의 면적은 전체 면적 곱하기 4분의 1배 해주면 되는 거지요. 전체 면적은 파이 곱하기 장반경 4R 곱하기 단반경 2 루트 3R 곱하기 4분의 1배 들어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색칠된 부분의 면적은 2 파이 루트 3R 제곱 되겠습니다. 2 루트 3 파이 R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오늘 연력학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덤비지 마. 쌤이 그만하고 갔어. 그래, 우리 호연이는 내가 넣으라고 해서 넣은 거야. 55페이지. 너 나랑 해볼래? 55. 15초 안에 보낼 수 있어. 55페이지. 연력학. 55. 연력학 제1법칙.
자, 보겠습니다. 연력학 법칙. 연력학 법칙은 우리가 1법칙, 2법칙 있고요. 그리고 0법칙 있습니다. 왜 0, 1, 2냐면, 1, 2, 3이 아니라 0, 1, 2냐면, 연력학 1법칙을 만들었다? 그리고 연력학 2법칙 만들었겠지? 근데, 야, 개 중요한 거 빼먹었다. 하고 연력학 0법칙으로 넣은 거야. 그래서 연력학 0법칙은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얘들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이게 연력학 0법칙이야, 얘들아. 이거보다 조금만 더. 얘들아, 조금만 더.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되 열평형을 이룰 때까지 이동한다. 이게 조금 더 명확한 설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는 얘들아 연력학 0법칙을 굳이 다루진 않습니다. 굳이 다루진 않는데 내신 수업할 때 학교 선생님이 설명할 수도 있어서 열이 이동하다가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열 이동이 없다라는 이야기 할 겁니다.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다가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열 이동이 없다. 열 평형에 대한 게 연력학제 0법칙이고요. 1법칙, 2법칙 둘 다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력학제 1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열역학에서 열기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에너지 보존 법칙을 기체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연력학 제2법칙은 방향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향성. 여기에서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라고 이야기할 거야.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잖아. 그래서 기체에서 열이 이동할 때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한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지금 화학 개정되고 배우는지 모르겠네.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트로피 법칙.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열의 이동이 일어난다 라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대부분에 일어나는 자연현상들은 비가역 현상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비가역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물을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쏟을 수 있잖아, 얘들아. 근데 이 쏟았던 물이 다시 위로 올라옵니까? 안 올라온다. 이게 연력학제 2법칙인 거야.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러면 오늘 연력학제 1법칙까지는 꼭 끝내야 되는데 연력학제 1법칙에서는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기체 덩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 덩어리가 있어, 얘들아. 기체 덩어리가. 자, 그럼 이 기체 덩어리를 이루는 기체 입자들이 있을 거지요. 그럼 기체 입자들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을 거지요. 그리고 기체 입자 사이에도 만류인력, 중력 작용하고 있을 거지요. 그래서 이 기체 입자들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가질 거야. 기체 입자들 사이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 기체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을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거야.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합을 기체 내부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체 내부 에너지. 기호로는요, U로 표현합니다. 앞으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U라고 표현할 거야. 자, 그러면 이 기체 덩어리에다가 내가 열을 가한 거야. 기체 덩어리에다가 열을 줬어. 열 에너지를 준 거야. 열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 에너지의 양, 열량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자, 기체에다가 열 에너지를 100J를 줬다. 그러면 이때 기체가 원래 내부 에너지가 40J만큼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게. 그럼 기체가 열 에너지를 100J를 받게 되면 내부 에너지가 얼마로 변하게 되었을까? 얘들아, 기체가 에너지 40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에너지 100줄 받았다? 그럼 에너지 얼마 될까? 140. 맞아! 될까요? 당연한 이야기인 거잖아. 이걸 우리가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 100줄이다 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근데 이때 기체가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외부에다가 일을 좀 했다는 거야. 외부에다가 일을 좀 해줬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외부에다가 일을 좀 하는데 일을 20줄 정도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이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140줄이 아니겠네. 얼마일 거야? 맞아. 120줄이야. 자, 끝났습니다. 이게 연력학제 1법칙인 거야. 연력학제 1법칙은 기체에 가해진 열량과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기체가 한 일 사이의 관계식인 거야. 기체가 가해진 열량이 100줄이고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80줄만큼 변했고 기체가 외부에 해준 일이 20줄인 거잖아. 그러면 가해준 열량의 크기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바깥에다 한 일의 합과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연력학제 1법칙이고 이 연력학제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의 넓은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될까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적 있는데 Q는 시멘트 들어보셨나요? Q는 시멘트 들어봤나요? 처음 듣나요? 이때 가해준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여기서는 무엇을 뺀 거냐면 기체 열량 가해주는데 또는 물체 열량 가해주는데 내가 가해준 열량으로 일은 안 하고요. 전부 다 온도 변화에만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온도 변화에 쓰겠다는 것은 기체의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기체의 온도는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단 말이야. 즉 온도가 높아졌어? 그럼 입자 운동이 활발해졌어?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어? 입자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어? 라는 이야기인 거야. 이때는 얘를 빼고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가해준 열량은 내부 에너지를 전부 다 변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고교과정 올라와서 배우는 연력학에서는 이 일까지 포함해서 더 넓은 의미에서 에너지 보존을 살펴보자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럼 우리가 연력학을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되는 4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얘네 들어가기 전에 개라는 표현만 좀 잡고 가자. 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역학 문제를 풀 때 한 덩어리, 각 덩어리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한 덩어리, 각 덩어리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물체 A와 물체 B가 실로 연결되어서 도르래에 걸쳐 있을 때 이때 A, B를 한 덩어리로 보면 A, B 한 덩어리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지? 중력밖에 없지. 이거를 얘들아 A, B를 하나의 개로 보겠다 이 개념인 거야. 이게 A, B를 하나의 개로 보면 이 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개를 꼭 A, B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각 덩어리로 볼 수도 있잖아. A 따로 B 따로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A만 볼게 얘들아. 그럼 A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는 거야? 장력 있어야지 얘들아. A에 작용하는 힘은 장력 있을 거잖아. 그럼 A를 하나의 개로 본다면 이때 작용하는 힘은 장력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야.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B를 하나의 개로 보겠습니다. 그럼 B에 작용하는 힘은 뭐 있을까? 중력 있을 거고 여전히 또 뭐 있을까? 장력 있을 거지. 이해될까요? 이게 B를 하나의 개로 보겠다는 거야. A, B를 하나의 개로 보겠다는 것을 얘네들이 주고받는 것을 무시하고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개를 잡고 이야기를 할 건데 연력학적 개는 우리가 관찰하는 특정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야. 특정 부분만. 그것을 하나의 개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 개 빼고는 전부 다 외부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에서 보는 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피스톤과 실린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린더가 있고요. 열린 이렇게 실린더가 있고요. 이 실린더에다가 피스톤을 끼워 넣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기체를 본단 말이야. 연력학에서는 어디에 있는 기체를 볼 거냐면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기체를 보는 거야. 여기를 하나의 개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개에 대해서 이 개가 열 에너지를 받았을 때 또는 열 에너지를 뺏겼을 때 내부 에너지 변화와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개를 잡지 않으면 너무나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해석이 불가능해서 개를 잡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력학에서 자주 활용하는 개념들이 있는데요. T, V, P, 그리고 하나 추가하자면 N. 이렇게 4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때 T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아. 우리가 시간도 의미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T는 온도입니다. 온도 앞으로 T로 쓰겠습니다. 자, V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아요. 부피입니다. 그 다음 P는 대문자 P입니다. 보통 대문자 P로 써요. 압력입니다. 그 다음 N은 이 개를 이루고 있는 기체 입자의 개수입니다. 입자의 개수, 분자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역학이랑 얘네가 대칭이 되는데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란 물체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입자 운동이 얼마나 활발한지 속력이랑 짝꿍되는 개념이야.
자, 그리고 부피는 사실 부피보다는 부피 변화를 조금 더 많이 쓰는데요. 기체 입자는 얘들아 되게 작잖아. 그래서 이 기체 입자의 하나하나의 변이를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기체 덩어리가 차지하는 공간 자체를 보겠다는 것이고 그게 부피인 거야. 그래서 이 부피는 누구랑 대칭되는 개념이냐면 앞에서 배웠던 역학에서 변위랑 대칭되는 개념입니다. 변위랑. 그리고 마지막 압력은 정의 그대로 잡고 갈게요. 압력의 정의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그래서 공식은 P는 A분의 F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압력은 P에 대해서, 압력은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그 다음 개수는 말 그대로 개수고요. 이렇게 대칭적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하나만 이야기하고 가자. 여러분 1 구했잖아. 1 공식 어떻게 돼? W는? 일의 정의가 뭐야?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힘과 나란한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잖아. 물체에 힘을 가해서 힘과 나란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잖아. 일의 정의 F는? W는? F S, 힘 곱하기 변이지요. 얘들아, 이러면 내가 이걸 한 의미가 없는데. 자, 그러면 이때 연력학에서 일은 어떻게 구하냐면 힘 대신에 누가 들어간다고? 압력이 들어가. 변이 대신 누가 들어간다고? 부피, 변화가 들어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들어갑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내부 에너지. 기체 입자들이 가지는 에너지, 결국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럼 이 역학적 에너지는 풍력의 제곱에 비례할 거잖아. 풍력의 제곱에 비례할 거란 말이야. 위치 에너지를 무시한다면. 그럼 이때 풍력의 제곱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온도에 비례한다. 얘를 이렇게 좀 쓸까요?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개념은 이와 같아요. 큰 개념은 이와 같아요. 자, 기체의 내부 에너지부터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내부 에너지는 U로 표현합니다. 기체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로 표현하고요. 내부 에너지 U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체 입자들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기체 입자들이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낼 거야. 그런데 우리는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 거야. 이때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어떤 개념을 넣냐면 이상기체라는 가정을 넣습니다. 이상기체가 가지는 내부 에너지를 구해보자 라고 이야기할 거야.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상적인 기체야. 원래 기체를 이루는 입자들 사이에는 기체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란 말이야.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 거고 중력이 작용할 건데 이때 기체 입자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을 무시하자. 상호작용을 무시하자라고 합니다. 얘들아,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판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같이 힘이 있어야지 위치 에너지를 갖는 거란 말이야. 근데 힘이 없다고. 힘을 무시하는 게 이상기체야.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무시하겠다는 거야. 상호작용을 무시하겠다는 거야. 그럼 힘을 무시하게 된다면 이때 포텐셜 에너지도 무시가 된다는 거야. 따라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같다. 이때 이 운동 에너지도 얘들아 기체 입자가 여러 개 있으니까 기체 입자들의 개수 곱하기 운동 에너지로 표현할 거고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 기체 입자들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 평균값 곱하기 기체 입자의 개수로 정의를 하겠다. 될까? 근데 이 값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기체 입자의 활발한 정도, 온도. N 곱하기 T에 비례하게 됩니다. 온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얘들아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상기체로만 이야기할 거야. 우리는 이상기체로만 이야기할 건데 이상기체가 가지는 내부 에너지는 온도랑 짝꿍 끝.
이해될까? 이상기체가 가지는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 온도가 높아졌어. 그럼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했어. 온도가 낮아졌어.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했어. 이때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했잖아. 그럼 온도가 이만큼 높아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어. 온도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 다음 56페이지에서 이번에는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기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기체가 일할 때는 기체 입자의 변위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기체 입자를 변위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위 대신에 부피 변화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럼 이 부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피스톤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피스톤을 그려주고 이렇게 실린더와 피스톤을 그려주고 이 안에 있는 기체 입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 기체는 모든 방향으로 기체 입자가 존재하는 한 모든 방향으로 압력을 작용하고 있을 거지. 모든 방향으로 압력을 작용하고 있을 거야. 실린더도 밀고 있고요. 피스톤도 밀고 있고요. 모든 방향으로 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해될까? 근데 얘들아, 이 실린더는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유리관이란 말이야. 너네 주사기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이 실린더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할까 안 할까? 안 해. 실린더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럼 누가 움직이냐면 이 실린더에 끼워져 있는 피스톤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주사기에 끼워져 있는 피스톤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피스톤이 이동하면서 내가 가한 압력이 일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될까? 그래서 이 압력은 외부에다가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거나 받을 거야. 그럼 다시 일의 정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정의 W는 힘 곱하기 변위로 나타낸다 그랬지. 그러면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변위가 있어야 되고 힘과 변위가 나란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럼 이 압력을 가해서 압력과 나란한 방향으로 변위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피스톤을 밀어내서 얘가 여기까지 밀려왔다는 거야. 이때 단면적의 넓이, 실린더의 단면적의 넓이는 A라고 하고요. 밀려온 거리를 델타 S 라고 하겠습니다. 델타 S라고 하셔도 되고요. 델타 X라고 하셔도 되고, 델타 S라고 하셔도 되고요. 델타 X라고 하셔도 되고요. 델타 L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만큼 밀려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인 거잖아. 그러면 압력이 P만큼 작용하고 있어. 면적 A에다가 이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어디니? 일식에서 우리가 힘의 크기는 압력과 면적의 곱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요. 일식 다시 고칩니다. 그러면 P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S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A 곱하기 델타 S 이만큼의 값이 뭐냐면 여기 단면적 곱하기 높이잖아. 부피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기체가 한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으로 정의를 하겠다. 당연히 단위는 뭐가 될까 얘들아? 단위는? 1의 단위 얘들아. 1의 단위? 줄이잖아. 무슨 연력학 1법씩은 끝내야지 얘들아. 2법씩까지 못 가도. 그래서 기체가 한 일 W는 압력과 부피 변화로 계산을 합니다. 압력과 부피 변화로. 얘도 단위 줄 됩니다. 다 에너지입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일을 하는 조건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힘이 있어야 되고 변위가 있어야 되고 힘과 변위가 나란해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힘이 0이 아닐 것, 변위가 0이 아닐 것, 그 다음에 얘네가 수직이지 않을 것, 나란할 것.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단 말이야,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항상 나란해, 얘들아. 항상 나란해. 힘의 방향과 변위의 방향이 나란할 수밖에 없어. 압력은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할 거니까. 그러면 피스톤이 밀려나든 또는 피스톤이 압축되든지 간에 나란한 방향이야. 0도 또는 180도야. 항상 나란합니다. 그러면 힘이 0인 경우도 없어, 얘들아. 힘도 항상 작용해. 왜냐? 기체 입자가 들어있다? 그러면 압력이 작용할 거니까 압력이 작용한다는 것은 변위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힘이 있다는 거야. 근데 변이가 0인 경우는 있어. 안 움직여. 안 움직이면 부피 변화가 없다는 거야. 부피 변화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때 기체가 한 일은 당연히 델타 V가 0이면 0이 된다는 거야. 기체가 한 일은. 이해되겠습니까? 기체가 한 일은 부피 변화가 없으면 한 일도 없다는 거야. 압력 변화가 있든 말든은 상관없어, 얘들아. 압력이 일정해도 일을 하는 거잖아. 힘을 일정한 크기로 줬어. 일정한 크기로 내가 물체에 힘을 가한다 해서 이때 일을 하지 않은 거야? 아니란 말이야. 일정한 크기로 힘을 주든 힘이 점점 증가하는 상관없이 힘을 주기만 하면 일을 한 거야. 압력이 있기만 하면 일을 한 거야. 항상 압력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부피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야.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 실수 많이 합니다. 압력의 일정한 과정, 등압 과정은 부피 변화만 있다면 일을 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될까? 부피 변화만 있다면 부피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상관없이 부피 변화만 있다면 압력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일정하든 다 일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얘네 둘이 짝지어줘야 돼. 지금 얘들아 우리 짝지 짓고 있어. 이렇게 두 개가 짝진 거고 이렇게 두 개가 짝진 거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은 세 가지의 부호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일이 0인 경우와 일이 0보다 큰 경우와 일이 0보다 작은 경우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 얘들아 언제 일이 0이라고? 언제 일이 0이라고? 델타 V가 얼마일 때? 0일 때. 부피가 일정하면 그때 일이 0인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언제 일이 양수값을 가질까? 양의 값을 가질까? 델타 V가 양일 때. 압력이 음일 수는 없잖아, 얘들아. 어차피 압력은 계속 양일 거잖아. 그래, 델타 V가 양의 값일 때. 그럼 부피 변화가 양의 값이라는 거는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야? 감소한다는 거야? 감소. 호연이 오늘 키 160, 호연이 내일 키 155. 자, 그럼 호연이 키 변화량 얼마? 마이너스. 증가야, 감소야? 감소. 얘들아,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다시 부피 변화가 플러스면 증가라고 감소라고? 증가. 부피 증가할 때. 부피가 증가하면 양의 일인 거야. 그럼 당연히 다시 얘들아 마지막 부피 변화가 0보다 작으면 부피가 감소하면 음의 일인 거야. 이해될까? 우리가 이걸 다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일의 값이 양일 때는 외부의 일을 했다라고 해. 얘들아 양의 일이다 음의 일이다라고 문제에서 이야기하잖아. 문제에서는 기억니은 이거 선지에서는 일이 양의 값이다 일이 음의 값이다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이 양일 때는 외부의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해. 일이 음의 값일 땐 뭐라고 하냐면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될까요? 이거 부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들아. 부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의 부호도 같이 가는 거야. 부호도 같이 가는 거야. 그럼 아까와 같은 경우에 다시 이야기해 볼게, 얘들아. 우리가 이 경우 다시 이야기해 볼 건데 열에너지를 안 줬다고 할게. 열에너지를 안 줬어. 열에너지 안 줬어. 외부로부터 열 출입이 없는 거야. 외부로부터 에너지 출입이 없는 거야.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자. 내가 일을 했다.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은 나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거잖아. 내가 일을 하는 만큼 나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누가 나한테 일을 해줬어. 누가 나한테 일을 해줘서 나를 위로 들어 올려줬거나 위치 에너지를 증가하거나 또는 나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지. 그럼 나는 일을 받은 거지. 그럼 내가 일을 받게 되면 나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된다고?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마찬가지로 설명하는 거야.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만일 외부로부터 열 출입이 없어. 외부로부터 열 출입이 없는데 피스톤이 밀려나면서 부피가 증가한단 말이야. 피스톤이 밀려나면서 부피가 증가해. 그럼 이때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다시 얘들아 봐봐. 부피가 증가했다고. 피스톤을 밀어내면서 부피가 증가했다고. 델타 V가 양의 값이라고. 그럼 일이
양의 값이라고. 외부에 일을 해 주었다고. 그럼 이때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다고? 그렇죠. 감소한다는 거야. 내가 에너지를 써서 일을 했다는 거야. 될까요? 그럼 반대로 부피가 감소했어. 델타 V가 0보다 작다고. 그럼 W도 0보다 작다고.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럼 외부로부터 일을 받게 되면 일단 나의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그렇죠. 증가한다고. 이때 내부 에너지는 누구랑 짝꿍이라고 얘들아? 온도랑 짝꿍이라고. 온도가 어떻게 됐다고?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실제로 해보면 알잖아. 내가 열출입을 주지 않고 주사기 뚜껑을 막은 채로 피스톤을 이렇게 꾹 눌러. 그러면 이때 피스톤 안에 있는 기체에다가 일을 해준 거야. 일을 해주었을 때 이 기체 덩어리의 온도 어떻게 되겠다? 증가하겠다,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일의 정의는 P 곱하기 델타 V라고 하는데, 요거는 가정이 있어. 가정이 있어. 압력이 일정할 때만 이렇게 써. 압력이 일정할 때 W는 P 델타 V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압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잖아. 압력이 변화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부피에 따른 압력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부피에 따른 압력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부피가 0일 일 없어. 압력이 0일 일 없어, 얘들아. 그러면 이때 A에서 B로 상태 변화가 일어났대. 그럼 A일 때랑 B일 때랑 압력은 같은 거지요. 그럼 A에서 B로 상태 변화 일어나면 부피가 증가한 거지요. 그럼 이때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의 넓이가 P1 곱하기 V2 마이너스 V1과 같을 거지. 이만큼 일을 한 거야. P 곱하기 델타 V만큼 일을 한 거야. 근데 압력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압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다고. 그쵸? 그럼 압력이 감소할 때 이렇게 변화했다고 할게. A에서 C로 상태 변화했다고 할게. 그럼 이때도 얘들아, 일이 P1 곱하기 델타 V라고 이야기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 이때는.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일 직선이라면 이 사다리꼴의 면적의 넓이 구해주면 되는 거고, 곡선이면 못 구해, 얘들아. 그냥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의 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1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1학기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거잖아. 윈터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거잖아. 그래프 나오면 X축, Y축 보시고 기울기 보시고 면적 보세요. 그러면 X축이 부피이고 Y축이 압력이면 면적이 압력 곱하기 부피라고,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1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이 화살표의 방향도 중요해, 얘들아. 이때까지는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 화살표 같은 거 그리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화살표를 그린단 말이야.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지 이렇게 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얘들아, A에서 C로 가면 부피가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A에서 C로 가면 얘들아, 부피만 봐야 돼. 압력 보지 않아. 부피가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증가한 거야. 그럼 부피가 증가하면 양의 일을 한 거야, 음의 일을 받은 거야? 양의 일을 한 거야. 외부의 일을 했다. 일의 값이 양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럼 반대로 C에서 A로 가게 된다면 부피가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감소한 거야, 얘들아. 압력은 볼 필요가 없어. 압력 보지 않아. 부피만 본다는 거야, 일을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 C에서 A로 갈 때는 이 양의 값이다, 음의 값이다. C에서 A로 가면 얘들아, C에서 A로 가면 일이 양의 값이다, 음의 값이다. 부피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감소했다. 그럼 일이 양의 값이다, 음의 값이다? 음의 값이다. 외부의 일을 했다,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 받았다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야. 음이면 받았다, 양이면 했다 라고 이야기해 준다고, 얘들아. 오케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나만 더 아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내려오셔서. 그래서 이때 57페이지 보시면 순환 과정이 나와, 얘들아. 순환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친다는 거거든. 똑같이 기체의 상태를 부피와 압력으로 나타내. 부피와 압력으로 나타내는데, A에서 B가 됐고, B에서 C가 됐고, C에서 D가 됐고, D에서 A가 됐어. 이런 제자리로 돌아오면 순환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제자리로 돌아오면 순환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얘들아, A에서 B가 되는 동안 어떤 값이 일정하지요? A에서 B. 압력이 일정하지요? 그럼 이때 그래프 아래의 면적의 넓이만큼 일을 한 거야, 받은 거야?
한 거. A에서 B가 되는 동안에는 일을 한 거. 일이 양의 값, 음의 값. 양의 값, 부피, 증가, 일 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동안에는 무엇이 일정하지요? 부피가 일정한 거잖아. 그러면 이때 일은 부피가 변화가 0인 거잖아. 부피 변화가 0, 그렇지. 부피 변화가 0일 때를 우리가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부피가 일정하면 부피 변화가 0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때 일이 얼마라고요? 0이라는 거잖아. 될까요? 그럼 다시 얘들아, C에서 A로 가는 동안 부피가 증가, 감소? C에서 D로, 미안해. C에서 D로 부피가 감소한 거지. 그럼 일이 양의 값, 음의 값? 그러니까 음의 값. 다시 D에서 A로 오는 동안 부피 일정, 1, 0.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얘들아. 결국에 이 일은 두 번 있는 건데 A, B 과정 동안에는 이 그래프 아래 면적 넓이만큼 일을 한 거지. 얘는 양의 값, 얘는 양의 값을 가질 거지. 그 다음 CD 과정을 오면서 이때 그래프 아래 면적의 넓이만큼 일을 받은 거지. 이때 일은 음의 값이 되겠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한 번의 순환 과정을 거쳐 오는 동안 이때 파란색 그래프의 면적을 40이라고 할게요. 초록색 그래프의 면적을 15라고 할게요. 될까요? 그럼 한 번의 순환을 거치는 동안 총 한 일은 얼마야? AB 과정에서 일 얼만큼 했다고? 플러스 40 했다고. CD 과정에서 일 얼만큼 했다고? 마이너스 15만큼 했다고. 그럼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에 한 일은 얼마인 거야, 얘들아? 25. 25잖아. 이 그래프의 면적의 넓이랑 같아. 닫힌 면적의 넓이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돼. 닫힌 면적의 넓이랑 똑같다. 이렇게 딱딱딱딱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어, 얘들아. 그래프가 못생겨도 상관없어. 그래프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이때도 부피가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만 나누면 되는 거야. 부피가 증가하는 구간 동안 일을 한 거지. 부피가 감소하는 동안 일을 받은 거지. 그러면 일을 한 거에서 일을 받은 거 빼면 되겠지. 그럼 이만큼의 면적의 넓이가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연력학 제1법칙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상식 퀴즈 하나 하자. 상식 퀴즈 어때? 좋아. 하자. 보일 법칙 뭐야, 얘들아? 보일 법칙. 얘들아, 우리 중졸이잖아. 그렇죠.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그렇죠. 압력과 분비는 반비례한다. 우리만의 중졸. 정호밖에 없어? 너네 다 초졸이야. 다시 얘들아, 샤를 법칙 갑시다. 샤를 법칙. 그렇죠. 압력이 일정할 때. 그렇죠. T랑 V가 비례한다. 온도랑 부피가 비례한다. 그래서 이 두 식을 합쳐서 보일 샤를 법칙이라고 하거든. 이 두 식을 합쳐서 보일 샤를 법칙을 내가 나타낼 건데 PV는 T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이 두 식을 한 번에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잖아. 그럼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해야 되지.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는 거야. 압력이 일정하잖아. 그럼 부피랑 온도는 비례한다는 거야. 같이 쓰는 거야, 얘들아. 이 식 중요해요. 이 식 중요해요. 우리가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식 너무나도 자주 쓰입니다. 너네가 다 안다는 가정하에 다 씁니다. 그래서 이 식과 연력학 제1법칙이라면 우리는 연력학 모든 문제를 다 헤쳐나갈 수 있지롱. 될까요? 자, 그럼 갑시다. 연력학 제1법칙 드디어 합니다.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시작할 때부터 이미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가해진 열 에너지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시키고 기체가 일을 할 때 이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식으로 표현하면 가해진 열 에너지, 열량 이제부터 Q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열량 가지고 내부 에너지도 변화시키고 외부에 일을 하거나 또는 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때 Q가 뭐라고요, 얘들아? 열 에너지 열량입니다.
델타 U가 뭐라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W는 뭐라고요, 얘들아? 1이라고요. 혹시 뒤에 수업 있으신 분? 아, 다행히 없군요. 자, 갈게요. 얘들아, 이때 얘네가 다시 한 번 더 부호 좀 볼 건데. 미안해. 조금만 넘을게. 부호 좀 볼 건데. 열량이 양의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기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열량이 양의 값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체가 열량을 얻었다는 거야. 열을 흡수했다는 거야, 방출했다는 거야? 흡수했다는 거야. 흡수하였다 또는 흡열 과정이다. 열 에너지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라는 거는 기체 입장에서 열 에너지를 뺏긴 거지요. 그래서 발열 과정이다. 또는 에너지를 뺏겼다. 에너지를 방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얘들아 마지막 0일 때는 잘 안 보이지 미안해. 0일 때는 뭐겠어? 0일 때는 열을 얻지도 잃지도 않은 거거든. 열 출입이 없는 거거든. 이걸 뭐라고 할까? 열 출입이 없다. 아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는데 단열인 거야. 이건 다 너네가 중학교를 안 나와서 그래서 늦게 마치는 거야. 자, 그 다음 내부 에너지 변화량 가겠습니다. 얘들아 내부 에너지 누구랑 짝꿍이라고? 그렇지, 온도.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 온도 변화량 짝꿍인 거야. 온도 변화량. 자,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양의 값이다.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야, 감소한다는 거야? 증가. 그럼 온도가 증가한다는 거야, 감소한다는 거야? 오케이, 증가한다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내부 에너지 값이 변화량이 음의 값이다. 내부 에너지 감소, 온도 감소. 다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다. 그럼 내부 에너지가 안 변한다. 일정하다는 거지. 뭐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다. 이것을 우리가 등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등온. 온도가 일정하다. 등온. 자, 그 다음 W 부호 가겠습니다. W가 양의 값이다 라는 것은 얘들아 W 누구랑 짝꿍? 부피 변화량 짝꿍. 그럼 W가 양의 값이면 부피 변화가 양의 값이지. 부피가 어떻게 된다? 증가. W가 음의 값이다. 부피가 감소. W가 0이다. 부피가 일정하다. 이것을 우리가 등적이라고 합니다. 또는 정적이라고도 해요. 얘들아 적이 부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부피가 일정하다. 등적 과정 내지는 정적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W가 양이면 일을 한다. W가 음이면 일을 받는다 라고도 표현을 할 거예요. 욕심 좀 내봐도 될까요? 혹시 말은 돼버리는 건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살아야지 뭐. 우리 호윤이는 뭐 욕심을 얼마나 많이 낸 거야? 자, 갈게요. 일단 정리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정리만 할 건데 문제는 좀 풀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문제는 좀 풀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특강 마지막이라서 진도 좀만 더 뺄게. 4가지 이야기할 겁니다. 4가지. 등적 과정, 등압 과정, 등온 단열인가? 등온 과정, 단열 과정. 얘들아, 연력학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연력학 과정은 이 4개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이 4가지가 특수한 상황이라서 이 4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연력학 과정을 설명할 거고 연력학 모든 과정은 당연히 연력학 제1법칙, 법칙이니까 성립을 합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각각의 의미부터 파악하고 갈게. 등적은 뭐라고? 뭐가 일정하다? 그렇죠. 부피가 일정하다고. 등압은 뭐가 일정하겠어? 그렇죠. 압력이 일정합니다. 등온은 뭐가 일정하겠다? 온도. 단열의 의미는 뭐라고요? 열 출입이 없다. 오케이, 그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과정에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W를 적용을 해볼 거야. 자, 첫 번째 등적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등적 과정에서는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부피가 일정하다. 그럼 부피가 일정하면 Q, 델타, U, W 중에 0이 되는 값이 있습니까? 그렇죠. W가 0이라는 거잖아. 부피가 일정하다. W 0이네요. 그럼 연력학 제1법칙을 다시 어떻게 써줘야 되는 거야? Q는
델타 U 끝이야, 얘들아. 될까요? 개 쉽죠. 자, 그 다음 등압 과정. 무엇이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하다. 얘들아, 압력이 일정할 때 Q, 델타 U, W 중에 0이 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얘들아. 단열 아니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 얘랑 짝꿍 아니고요. 1? 얘랑 짝꿍 아니에요. 1은 누구랑 짝꿍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부피, 변화랑 짝꿍이라고. 그럼 다시 이 식 그대로 씁니다. Q는 델타 U 플러스 W. 될까요? 자, 계속 갑니다. 등온 과정은 무엇이 일정하다고요? 오케이, 온도가 일정하다고요. 얘들아, 온도는 누구랑 짝꿍이라 그랬니? 그렇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랑 짝꿍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온도가 일정하다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다? 0이다. 그럼 다시 연력각 제1법칙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Q는 W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단열 과정입니다. 단열 무엇이 없다? 열 출입이 없다. 열 출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Q, 델타, U, W 중에 0이 되는 값 있습니까? Q가 0이잖아, 얘들. 열량, 열 출입이 없다라고 하는 건 열량이 0이다 라는 거야. 흡수하지도 방출하지도 않는다. Q가 0이다 라는 이야기야. 그럼 얘들아, 이 식 어떻게 써야 돼? 맞아. 델타 U는 마이너스 W 또는 0은 델타 U 플러스 W 이렇게 쓸 수 있어. 될까요? 될까요? 자, 그럼 부호 체크하겠습니다. 부호 체크하겠습니다. 등적 과정이야. 부피를 고정시켜 놓은 거야. 실린더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내가 Q가 W라고 할게요. 얘들아, Q가 W라는 것은 기체의 열을 가한 거야. 기체의 열을 가한 거야. 기체의 열을 흡수한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이때 델타 U 부호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증가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거잖아, 얘들아. 등적 과정에서 내가 기체의 열을 가한다면 이때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내부 에너지 누구랑 짝꿍이라고? 온도.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등적 가열 과정이라고 합니다. 될까요? 그럼 반대로 얘들아, 열량을 가할 수도 있지만 열량을 빼실 수도 있잖아. 그럼 Q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그럼 델타 U 뭐라고요? 마이너스라고요. 그럼 이 과정은 등적 과정인데 차가워지는 냉각 과정. 온도가 낮아졌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 다음 등압 과정 가겠습니다. 등압 과정에서는 얘들아, 이 식이랑 우리 아까 보일-샤를 법칙 기억날까요? 보일-샤를 법칙. 보일-샤를 법칙에서 PV를 T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근데 P가 일정하다는 거지. 압력과 부피가 비례한다는 거지. 자, 그럼 부피부터 갈게요, 얘들아. 부피부터. 부피가 증가한대. 그럼 누구에 부호할 수 있지? 나는 사실 안 급해. 사실 나는 안 급해, 얘들아. 천천히 해. 일이지요. 이때 부피가 증가한다면 델타 V가 양의 값일 거고 W가 양의 값입니다. 자, 그럼 이때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누구도 증가한다고요? 부피랑 누구랑 비례? 온도랑 비례. 그럼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 증가, 온도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하니까 1이 양의 값일 거고 온도가 증가하니까 그렇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양의 값인 거야. 그럼 얘들아, 양의 값 더하기 양의 값 하면 당연히 열량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의 값 되겠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등압 팽창이라고 합니다. 등압 팽창. 등압 과정인데 부피가 증가하면서 외부에 일을 하고요.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요. 얘들아, 그럼 반대로는 어떻게 되겠어? 부피가 감소하면 온도도 감소하지. 그럼 부호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그럼 이 과정은 뭐라고 하겠어? 등압 압축 과정. 또는 수축이라고 쓰시는 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등압 압축 내지는 등압 수축 과정. 될까요? 자, 그 다음 등온 과정입니다. 등온 과정에서는 열량을 흡수했어. Q가 플러스. 그럼 W가 플러스. 이때 열량을 받았는데 내부 에너지 변화 없이 전부 다 1로 보내주었다는 거야. 100줄의 열량을 받았으면 100줄의 1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야. 온도 변화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등온이잖아. 온도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과정은 등온 팽창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풀풀 말고 또 뭐 있겠어? 마마 있겠지. 이 과정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등온 압축. 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서도 한 번 더 쓰겠습니다. P, V, T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얘네들은 부피를 이미 알아. 어떻게 될까? W가 양의 값이면 델타 U는
마이너스 음의 값이어야 되지. W가 음의 값이면 델타 U는 플러스. 얘들아, 여기서 여러분 크게 자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 단열 과정과 등온 과정은 다릅니다. 단열 과정이면 여러분이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실수하시는데 이때 단열 과정이지만 부피 변화하고 내부 에너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이제. 자,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때는 단열 팽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땐 단열 압축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얘들아, 단열 팽창 과정에서는 부피가 어떻게 돼? 부피가 증가지, 팽창이니까. 그래서 단열 팽창 과정에서는 온도는 어떻게 됐을까? 감소했지. 그럼 얘들아, 이때 압력과 부피의 곱이 온도에 비례하는데 부피가 증가했는데 얘네 둘의 곱이 감소했다는 거. 압력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한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될까요?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야. 부피가 감소하고 온도가 증가하니까 압력 무조건 증가하게 된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될까요? 좋습니다. 우리 방 갑자기 똑똑해졌네. 자. 그래서 이 과정들을 그래프에 나타낼 줄 알아야 되는데, 연력학 단계에서는, 진짜 맞아. 연력학 단원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압력 부피 그래프입니다. 압력 부피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선 하나만 추가할게. 등온 선을 추가할게요. 등온선. 등온 뭐라고 얘들아? 등온 무엇이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다면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해야 돼. 다시 한 번 더. 온도가 일정하다면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해야 되는 거고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근데 등온선은 여러 개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여러 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때 여기 T1으로 다 일정하다는 거고 여기 T2로 다 일정하다는 거고 여기 T3로 다 일정하다는 거야. 그럼 T1, T2, T3 중에 누가 가장 온도 높을까? 얘들아, 부피가 같을 때 압력 누가 제일 높아? T1일 때 제일 높지. 그럼 압력과 부피의 곱 누가 제일 높아? T1.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 높습니다. T1이 가장 크고 그 다음 T2, 그 다음 T3 이렇게 되겠습니다. 될까? 자, 그럼 첫 번째 등적 과정 그릴 거야. 등적 과정 어떻게 그려? 무엇이 일정하게? 무엇이 일정하게 제발? 부피. 그렇지. 부피가 일정하게. 그럼 부피 일정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등적 과정인 거야. 부피 일정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등적 과정인 거야. 끝. 그럼 이때 아래 그래프 면적의 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등압 과정입니다. 등압 과정은 무엇이 일정하게 그려줘야 됩니까? 압력이 일정하게 그려줘야 됩니다. 압력이 일정하게 그려지려면 어떻게 그려져야겠습니까? 가로로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압 팽창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압 압축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때 그래프 아래 면적의 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다? 1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등압 팽창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1을 해준 거잖아. 1이 양의 값이지. 그리고 온도가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T1에서 T3가 됐다는 거는 증가한다는 거야. 반대로 얘들아, 이때 등압 압축 과정을 보시면 온도는 T3에서 T1이 된 거지. 증가야, 감소야? 감소지. 그리고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외부로부터 1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등온 과정 보겠습니다. 무엇이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다. 그럼 누구 타고 가야겠어? 등온선 타고 가야 돼. 하나의 등온선 타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등온 팽창하거나 등온 압축한다는 거예요. 될까? 그럼 온도 변화 있다 없다? 없다. 내부 에너지 변화 없다.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의 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1, 2자. 1의 크기가 곧 출입한 열량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될까요? 마지막. 단열 과정입니다. 얘들아, 단열 과정 조금 어려워. 단열 과정 조금 어려운데, 단열 과정에서 단열 팽창 과정 볼게. 단열 팽창은 부피는 증가하고, 온도는 감소하고, 인 거야. 압력은? 다시 부피는 증가하고, 온도는 감소하고, 압력? 감소하지. 자, 그럼 온도 감소하면 등온선 내려가면서 부피는 증가하면서 압력도 감소하는 그래프 그려줄 거야.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게 단열 팽창 과정인 거야. 온도 내려갔지요. 그쵸? 내부 에너지 감소입니다. 근데 부피 증가했지요. 외부에 일을 합니다. 될까요? 이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랑 일의 양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반대로도 갈 수 있어요. 될까요? 되겠습니까? 자, 오늘
얘들아, 압력밥솥은 뭐가 일정할까? 이 중에 몇 번일까? 1. 그렇지. 부피가 일정하지. 압력밥솥 고정, 등정인 거야. 등적 가열 과정인 거야. 그리고 얘들아, 구름 생성 과정은 기체 덩어리가 강하게 가열돼서 상승할 때 일어난 거거든. 가열 빼고 상승할 때 일어난 거야. 근데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어. 그러면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은 몇 번 과정일까요? 4번인 거야. 단열 과정인 거야. 근데 올라가잖아.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면서 압력 어떻게 돼? 대기압 떨어지지요. 부피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다.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단열 팽창 과정인 거야. 단열 팽창.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서 일실점에 도달해서 물방울이 생겨서 그 물방울들이 구름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얘들아, 너네 혹시 사이다 먹어봤어? 사이다 같은 거 먹어보면 이때 뚜껑을 딱 하고 여는 순간 김이 치익 하고 나온단 말이야. 탄산음료 뚜껑을 여는 순간. 그럼 탄산음료 뚜껑 여는 순간 이때 김이 나오는 과정 또한 단열 팽창 과정인 거야. 이 구름 생성 과정이랑 똑같은 거야.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탁구공 찌그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 탁구공 찌그러지면? 뜨거운 물에 넣어야 되지. 그럼 뜨거운 물에 넣을 때 주변의 기압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지. 그럼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다시 빵빵하게 만드는 과정을 몇 번 과정일까요? 무엇이 안 변한다 그랬지? 얘들아, 주변에 무엇이 안 변한다 그랬지? 압력이 안 변한다 그랬지. 대기압이 일정하다 그랬지. 등압 과정인 거야. 그래서 등압 가열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끝낼게요, 얘들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얘들아, 근데 과제는 좀 해올게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풀이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68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올게요. 68페이지까지. 두 강입니다, 두 강. 케플러 법칙이랑 연력학체 1법칙까지 같이 풀어올게요. 케플러 법칙이랑 연력학체 1법칙까지 같이 풀어올게요. 여러분, 여기 문제 풀어보셔야지 다음 시간에 나가는 열기간, 열효율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들이실 거라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에이, 10분도 안 넘겼네, 얘들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과제 다 안 하신 분들, 테스트 미통과이신 분들 집에 가지 않습니다.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가져오시고요. 과제 안 하신 분은 앉아서 문제 푸시고요. 테스트 미통과이신